경제와 투자 이슈를 깊이 있게 분석하는 시간, 딥사이트 시간입니다. 저희가 어릴 때는 금리가 오르면 은행에 가서 이자를 받고 그런 게 권장하던 시대였는데요. 지금은 금리가 오르면 뭐가 좋을까 싶습니다. 뭐 좋은 쪽도 있겠지만요. 자산을 가지고 있거나 대체적으로 개인이나 혹은 기업이나 정부나 다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쇼크 수준으로 나왔고요. 한국은행도 50bp 빅스텝을 했고요. 앞으로도 연준의 통화 정책은 상당히 강하게 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속 그리고 우리 자산을 지키는 방법, 오늘 NH투자증권 FICC 리서치센터 신환종 센터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주식 좀 징그럽게 계신 분들도 경기가 안 좋고 장이 안 좋으니까 별로 안 좋을 텐데요. FICC는 리서치센터는 주로 어떤 거 분석하시는 거예요? 네. 그 FI는 채권이고, 네. 이제 CC는 커런시하고 커머더티니까 원자재, 뭐 그 부동산 환율,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자산을 분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증권사나 자산 쪽 뭐 운영 분석하시는 분이 꼭 주식만 하는 건 아닌가요? 최근엔 또 여러 자산들을 함께 투자하고 뭐 자산 간의 롱숏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무슨 일을 하시고 하시는 쪽이 어떤 거냐보다도 최근 분위기가 어떤지 좀 여쭤보려고요. 주식 쪽은 안 좋을 거고요. 그쪽은 그러면 대안자산으로서 리서치하시고 상품 투자하시는 분들이 나름 방어를 잘 하고 있는 겁니까? 그 실제 증권사를 비롯해서 네. 그 금융기관은 네. 주식은 별로 없고 실제로는 이제 FICC 자산이 훨씬 많습니다. 채권 같은 게 많죠. 네. 그다음에 환율 또 이제 뭐 파생 상품 네. 또는 해외 자산 뭐 이렇게 실제 주식 거래는 이제 브로커리지를 하되 네. 이제 갖고 있는 거는 거의 없죠. 네, 그래서 이제 많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메인이 지금 금융기관의 핵심적인 그 투자 활동이 이제 FICC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근데 이제 경기가 안 좋고 그러면서 그쪽도 전반적으로 뭐 위험 관리나 좀 부담스러운 국면은 맞는 거죠. 그럼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복합적인 시각으로 이제 예. 본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보통 채권은 경기 안 좋으면 금리가 내려가는데 네. 지금 그 인플레이션이 워낙 심해서 올 상반기는 실은 이제 금리가 오르게 되면서 채권 자산이 많이 깨져서 이제 금융기관들이 손실이 좀 있는 이런 상황들이죠. 그 지금 저들의 이제 채권 FICC 이제 이런 비율로 본다면은 네. 이런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오래 갈 거기 때문에 네. 장기전이다. 네. 오히려 주식 같은 위험 자산이 훨씬 더 어렵고 채권은 일단 금리가 오르게 되면 다시 한번 투자의 기회가 있는 거죠. 코스피로 치면은 지수가 한 1,500대 떨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니까 예. 1,500이면 상당히 싼 거죠. 그래서 1,500, 1,400 떨어질 수 있는데 지금 그 이제 높아진 금리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은 되게 기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은 채권 쪽에 기회가 좀 많이 있고 주식이 지금 매크로 관점에서 쉽지가 않은 거는 과거에는 이제 V자 반등이 가능했지만 지금 인플레 때문에 돈을 못 풀잖아요. 그래서 이런 긴축 상황이 인플레이션과 긴축 상황이 상당히 오래 갔을 때는 네. 부담이 좀 클 것 같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전문가가 센터장님 말씀하시지만 뭐 외람되건데 또 저희의 경우로 뭐 2008년 리먼 사태가 왔을 때 이건 상당히 길게 간다라고 그랬고요. 100년 만의 위기라 그랬는데 굉장히 빠르게 돌아섰죠. 시기적으로 보면 돈을 풀면서. 그 코로나 때도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돌아섰어요. 네. 그때도 이게 쉽지 않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좀 다릅니까? 그 실은 저희 전공이 그쪽인데요. 은행하고 예. 이벤트 리스크가 저희 전공 쪽인데 그때는 그게 충분히 가능했던 이유는 V자 가능했던 이유는 엄청난 위기가 생겼고 그래서 정부가 엄청나게 돈을 풀었고 네. 연준이 금리를 인하했고가 가능했는데 그때는 디플레이션의 시기였고 인플레이션 시대가 아니었고요. 예. 신자유주의의 시대였고 근데 지금은 코로나 전후로 완전히 바뀌어서 이게 인플레이 시기이기 때문에 돈을 풀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충격은 그때보다 적은데 이게 V자 회복이 아니라 L자로 기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왜냐하면 정부의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주가 떨어지거나 경기가 안 좋으면은 그린스펀 풋이라고 해서 예. 그린스펀이 미리 알아서 금리를 내려주고 하니까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기대하기 어려운 게 지금 이제 초반이고요. 상당히 오랫동안 이게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허리띠를 좀 많이 졸라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시장의 이슈들을, 금융시장의 이슈들을 하나씩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면한 게 이제 물가고요.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는데 시장 기대치보다 꽤 높게 나왔습니다. 과연 이제 높은 거는 어느 정도 시장도 이제 적응을 해가는 것 같고요. 언제쯤이 좀 고점일까? 정점 논의가 계속 있는데 센터장님은 어떻게 예측하세요? 지난번에 5월 CPI 나왔을 때는 8.5, 8.3, 8.1 초반 내려갈 줄 알았는데 네. 8.6이 나왔기 때문에 아주 화들짝 놀라버려서 주가도 많이 떨어지고 금리도 폭등하고 막 이랬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뭐 주가는 조금 내려갔고 금리는 단기 금리는 올라갔고 장기 금리는 내려온 이런 상황인데요. 예상을 조금은 했었습니다. 뭐 저도 어제 예상할 때 9% 전후 나올 거다 이제 예. 예상했었고 지금 8.8 보는 분이 많았는데 9% 정도까지는 꽤 있었고요. 그래서 이 오차 범위 안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 크게 놀라진 않았다. 다만 인플레가 이제 잡히기 위해서는 고점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아이고 이 고점이 도대체 언제 나오냐. 네. 아마 하반기 어느쯤일 것 같긴 한데 이게 한 두세 번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거의 뭐 8, 9, 10, 11 이렇게 봐야지 되는 상황이라서 고점 시점이 초반이 아니라 예. 하반기 후반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부담은 계속되고 연말에 보통 지금 예상을 한 5% 했었는데요. 지금 뭐 거의 7% 정도를 예. 봐야 되는 고점을 치더라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면서 금리를 더 빠르게 올라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일단 관성이 이제 있는 거거든요. 그 방향을 쉽게 꺾어 내려오긴 어렵다는 말씀이고요. 다만 뭐 월가도 그렇고 물가가 지금 센터장님 시각은 좀 다르신데 월가에서 물가가 잡히면 대단히 빠르게 하락할 가능성도 있어서 그러면 하반기 좀 이르겠네요. 하반기 연말 내년 연초에 금리 정책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이런 그 시각이나 뉴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너무 경제 중심적인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작년 말에 6개월 전에 연준이 예상했던 경로보다 지금 엄청나게 올라와 버려서 다 틀려버렸거든요. 뭐가 틀렸냐면 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지정학적 리스크를 너무 간과했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전쟁이 나기 전에는 모르는 거는 뭐 당연하지만 네. 전쟁이 발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충격을 너무 간과해서 내려오겠지. 왜 지난 30년 동안, 40년 동안은 전쟁이 나도 뭐 테러가 나도 주식에서 바이찬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는 지난 3, 40년의 신자유주의와 탈냉전 시대 때 얘기고 지금은 얘기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예. 이런 지정학 인플레이션이라고도 합니다. 작년에 연준이 예상했던 거에 이렇게 덧붙여진 것들. 요게 지금 하반기는 시장이 예상하는 대로 뭐 휴전 또는 뭐 이렇게 되면서 제재도 풀리고 하면서 이렇게 내려올까요? 아니면 다시 한번 문제를 일으킬 만한 것들이 많이 있을까요? 그런 부담감이 하반기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런 게 없다면이라는 가정하에서 이렇게 금리를 올리고 노선을 줄이니까 내려오겠지라고 생각하는 거라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연준의 생각에다가 플러스 지정학적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정부 스탠스나 금리나 환율 얘기 좀 하겠습니다. 금리야 어제 50bp를 빅스텝을 했는데 주도적으로 뭐 올리는 게 아니고 할 수 없이 올려야 되는 상황이라 이제 올린 거잖아요. 네. 그렇고 환율 외환 시장도 1,310원이네요. 네. 환율이 너무 빨리 올라갑니다. 국내 금리하고 외환 시장은 어떻게 보시는지? 저희들은 국내 금리는 실은 이제 기준 금리는 지금 50bp 그다음에 네. 다음번은 50bp까지 안 해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시장이 어제 안도감을 좀 가졌고요. 25bp씩 이제 올라가면서 중립 금리 정도로 올라가겠고 연말에 한 3% 갈 수 있다 이렇게 네. 포워드 가이던스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전 하는 총재님보다는 상당히 이제 소통이 잘 되면서 예. 시장이 좀 안정을 찾는 이런 느낌들입니다. 저희들도 거의 공감을 하고요. 거기서 이제 추가로 뭐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뭐 그 정도 선에서 갈 것 같은데 네. 시장 금리는 우리나라 국채 금리 미리 상반기에 거의 선반영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렇게 빅스펙 타고 나서 10년물은 내려왔고 단기물은 올라갔지만 네. 이런 상황을 통해서 전반적인 안정이 될 거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하고는 조금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저희가 실은 그렇게 많이 돈을 푼 것도 아니고
물론 인플레이션이 약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된다면 환율은 그 이제 금리 격차도 있고 등등 때문에 저희들은 1,300원을 좀 더 넘어서 하반기 더 우리 환율 약세, 저 달러 강세 쪽으로 더 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환율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환율도 뭐 우리의 물론 뭐 최근에 경상수지나 뭐 무역수지 영향을 받습니다만 달러가 강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 어쨌든 우리 원화 환율 수준이 지금 높은 환율로 높은 그러니까 원화 가치로는 상당히 좀 이 원래 가치보다도 낮게 돼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적정하게 우리가 이런 리스크는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 환율 수준은 어느 정도가 좀 적정한가요? 그 저희들이 이제 환율 예측은 정말 어렵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길게 보는데요. 우리 환율이 1,400, 1,500, 1,600 이렇게 다른 신흥국들 뭐처럼 이렇게 밀리는 환율일까? 아니면 다시 옛날처럼 1,100원 뚫고 1,000원, 900원 이렇게 갈 나라일까? 네. 생각해 보면 둘 다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요. 일본처럼 가기도 그렇고 예. 일반 신흥국처럼 밀리기도 그렇고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그동안 상당히 선진국하고 비슷한 정도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전에 생각했던 그 박스 레벨이 한 1,050원 정도에서 1,300원 정도였는데요. 예. 지금 이게 박스권이 올라왔다고 보는 겁니다. 그게 위험하다기보다는 전 세계 다 밀리고 네. 그와 함께 과거에 생각하지 못했던 전 세계 투자로 우리 자금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투자라고 하죠. 이게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갑니다. 그 연기금, 보험사, 우리 개인들도 그렇군요. 서학개미뿐 아니라 이제 채권, 대체 투자로 많이 나갈 예, 겁니다. 예. 이게 반영이 된다면 저희들은 제 생각에는 한 1,100원에서 한 1,300, 1,350원 정도 수준을 왔다 갔다 할 거니까 가급적이면은 이제 1,100원대 달러로 받고 달러 투자를 많이 하시고 네. 1,300원 넘어서는 좀 원화 쪽이 좀 더 낫겠죠. 예, 그렇게 길게 보는 투자를 하시라고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환시장에 정부가 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구두 개입 정도를 하고요. 실제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뭐 항상 미국에서 이렇게 워치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자유 환율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통화 스와프 지난번에 했다가 이제 종료된 거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들은 상당히 좀 안정감을 높일 수 있고요. 최근에 그 옐런 재무장관이 언제 오죠? 뭐 그런 가능성들도 얘기가 되더라고요. 네, 그럼 너무 이건 좀 시장 외적인 거라 예측하기 어려운가요? 그거는 저기 연준이 하는 거라서 재무장관한테 물을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요? 네. 그렇게 얘기하셨고 저는 통화스와프 재개가 뭐 큰 뭐 기대는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해외 자산이 많거든요. 근데 지금 옛날처럼 그런 외환 유동성 위기 이런 거는 지금 안 맞는데 기대감이겠죠. 심리적인 네. 것들. 그다음에 우리가 ATM이죠. 상황이 이럴 때는 신흥국에서 돈 빼기 딱 좋은. 네. 그거는 저 중남미, 멕시코 우리가 실은 그런 거기 때문에 그 기대감 정도 역할을 할 것 같다 생각입니다. 네. 그런 기대감이라도 뉴스가 좀 되졌으면 바람들인데요. 아주 또 좋은 말씀이네요. 우리 환율은 레벨 자체를 조금 이제 위로 적어도 당분간은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유가 얘기까지 하고 이제 전략으로 좀 가겠습니다. 유가는 들락날락 하는데요. 일단 조금 적어도 100달러 밑쪽으로 자리를 잡으려는 분위기라고 봐도 됩니까? 저는 한 90에서 120달러를 그것도 왔다 레인지가 갔다 할 넓네요. 거라고 봅니다. 그것도 넓어요, 레인지가. 네. 예. 그러니까 그동안의 레인지인데 더 네. 내려가서 뭐 이렇게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예. 그 이번에 사우디를 방문하는데 네. 사우디에 이제 무하마드 빈 살만이 그동안 실은 이제 그 미국에서 왕따를 당했죠. 그 까슈크지 등등의 인권 네, 이름으로. 근데 자기가 이제 바이든이 급하니까 와서 이제 손을 내밀고 하는데 사우디가 옛날의 사우디가 아니죠. 지금 미국하고만 하는 게 아니고 바이든하고 얘기하고 나서 러시아하고도 반드시 얘기를 할 거고요. 네. 그리고 또 바이든 정부가 이 유가 공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란을 시장 체제로 끌어들인다. 사우디한테는 아주 화나는 일이거든요. 자, 이런 데서 본인이 스스로 어떤 변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유가 공급을 늘린다거나 이거보다는 지금 여기서 늘렸다가는 경기 침체가 오기 때문에 유가 급락이면 오히려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수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정도를 유지할 것 같은데 문제는 연말에 시장이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원하는 것처럼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휴전이라든가 이게 아니라 그 반대가 될 가능성. 반대를 하면요.
좀 더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그다음에 이제 독일의 가스 네. 노드스트림 가스관이 지금 잠깐 끊겼는데 네네. 다시 재개될지를 22일이나 봐야 되는데 에너지 상황이 더 안 좋아질 가능성. 네, 또 이제 동절기로 들어가면 수요는 늘어나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올해 연말까지, 올해 겨울까지는 러시아가 유리합니다. 네. 그런데 겨울이 넘어가면 서방이 유리합니다. 장기간의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가운데 휴전이 쉽게 되지 않고 그 가스관이나 에너지를 둘러싸고 이슈가 나왔을 때는 다시 한번 틀 수도 있기 때문에 유가 하락에 대해서 너무 기대감을 갖는 것도 좀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고 90에서 한 뭐 $120 정도 선 유지할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NH투자증권 FICC 신환종 센터장님 함께하고 있어요. 우리가 당면에 있는 여러 이슈들을 굉장히 차분하게, 근데 또 깊게 당면한 현안뿐만 아니라 이제 지정학적으로 혹은 이제 세계 힘의 균형, 에너지라고 하는 게 패권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걸 좀 깊게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우리는 전략을 또 그 가운데 좀 짜야 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이제는 저금리 저물가 시대는 상당 부분 갔고 고물가 고금리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뭐 중금리 이상의 경기 침체 이런 거를 상당히 좀 대비해야 된다. 길게 봐야 된다. 길게라는 시점이 대략 뭐 적어도 내년 후년 이상 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 예측은 정말 힘든 게요. 네. 그 2020년대가 네. 그전 시대와 달리 구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막 튀어나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연준이 또 우리 중앙은행이 운전을 잘못하면은 인플레이션이 계속 발생할 수 있고요. 반대로 무리하게 이제 경기 침체로 몰아갔을 때는 반대로 디플레이션도 나올 수 있는 아주 이상한 환경이기 예. 때문에 진짜 앞으로 이 상황을 잘 봐야겠는데 그동안에 했던 것들 뭐 이런 것들을 그냥 감안해 본다면 일단은 한 2년 정도는 높은 물가와 경기 침체 정도를 예상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투자자들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주식을 이제 지금 센터에서 주식이 아닌 자산들을 많이 보시니까요. 그것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러면 전반적인 투자 자산을 뭐 당장 사실 뭐 2년은 지금 안 보이고요. 투자자들은요, 그죠? 적어도 한 뭐 연말까지 어떻게 좀 잘 네. 조정을 하고 버티고 내년을 기약하느냐 이런 건데요. 전반적인 자산 전략 좀 수립해 주세요. 제 생각에는 지금은 주식보다는 그 채권을 또는 적금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채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인플레이션 시대 현금과 채권은 쓰레기다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인플레이션을 두 가지로 나눠 보는데요. 인플레이션 초반에 1%, 2%, 4%, 5% 막 오를 때는 현금과 채권은 쓰레기입니다. 금리가 낮은 수준이라서 깨지기 때문인데요.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이 이제 막 정점이다, 고점이다 막 얘기가 나올 때 7%, 8%, 9% 막 할 때 금리가 미리 올라와 있죠. 시장금리, 정책금리는 나중에 가더라도 시장금리는 먼저 올라오는 경우가 네. 있습니다. 이럴 때 채권 투자를 실은 시작하는 거고요. 채권은 이럴 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을 디스인플레이션으로 어떻게든 정부가 금리를 끌어내리려고 할 때, 물가를 끌어내리려고 할 때 금리도 같이 서서히 내려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경기 둔화, 침체로 가는 상황에서는 정부가 이제 금리를 좀 내려서 부양을 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을 때 채권은 그럴 때 파는 거. 그때는 채권 값이 오르는 거죠. 그때는. 그렇죠. 네. 그때는 이제 코로나 때나 뭐 이런 것처럼 경기가 안 좋아서 주식이 많이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투자해서 성공할 확률이 더 높은 거죠. 그런 시기가 조금 더 많이 남았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은 자산 배분의 기본인 일단 너무 주식만 하지 마시고 이 이자를 또박또박 받는 채권을 하셔서 자산을 배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이 채권 투자를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맞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전보다는 뭐 소액 채권도 좀 살 수 있다고 하고 그러는데요. 직접 채권을 뭐 사는 방법, 또 달리 채권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 채권 ETF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요. 네. 제가 이제 어제 보니까 어제 우리나라 금리가 50bp가 이제 올랐죠. 예. 그랬더니 은행들이 적금 금리를 거의 90bp씩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리고 이제 채권이 매일매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네. 실은 한 달 전 금리가 훨씬 좋았습니다. 국채 금리가. 보니까 이럴 때는 그 안전한 금융기관에 그 좀 금리가 높은
이런 적금으로 아마 3%, 3.5, 4%, 5%짜리 꽤 있습니다. 네. 지금은 그런 식으로 한 1, 2년 정도를 투자를 해서 자금의 일부를 그런 식의 투자를 하는 것이 적당할 것 같다. 아마 제일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네. 채권과 유사한 이런 방식의 상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TF도 채권 뭐 다른 원자재나 여러 분야는 ETF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채권 쪽도 ETF가 뭐 국내나 해외나 이렇게 좀 효과적으로 좀 많이 상장이 되어 있습니까? 해외에 상장이 많이 돼 있고 예. 국내는 조금 돼 있는데요. 네. 이게 또 레버리지도 있고 뭐 벽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도 많이 내는 것들 때문에 그리고 네. 이게 가격이 매일매일 움직여서 실은 한 달 전 가격이 더 좋았습니다. 그럼 이제 또 올라가면은 또 마이너스가 어느 정도 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구조적으로 한 작년 정도부터 앞으로 금리가 오를 테니까 채권 ETF로 투자해서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오른 상태에서 이자가 반영되기 쉽지가 않기 때문에 예. 제 생각에는 이 채권을 직접 사시거나 아니면은 아까 고금리 적금 탄탄한 은행과 금융기관에 이런 식의 투자로 처음 시작하시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채권 강조해 주셨고요. 주식을 제외한 모든 상품들을 취급하신다 그래서 혹시나 그럼 부동산도 여쭤봐도 됩니까? 부동산 투자도요? 그거는 범죄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담당하는 애널리스트가 딴 데를 간 것도 있고 저희들 주로 하는 게 네. 금융기관이 주로 하는 게 어떤 주택이라기보다는 네. 그 대규모 오피스 네, 네. 도심에 그다음에 해외 뉴욕이나 뭐 이런 데 오피스나 인프라 투자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쉽게 투자할 수 있는 방청객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은 아니라서 네. 조금은 다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네. 원자재 투자는 어떻습니까? 원자재도 사실은 ETF나 이런 거 투자해서 최근에 막 오를 때까지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좋았잖아요. 네. 지금은 좀 고점인가요? 어려운가요? 네, 지금은 그러니까 한 1년, 2년 동안은 좋았는데 네. 지금은 변동성이 워낙 커서 위로 아래로 다 이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아까 유가도 지금 예. 저처럼 이렇게 유지될 거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침체가 되면 내려간다 보는 사람, $150 가는 사람. 그래서 원자재 투자는 정말 전문가 아니면 쉽지 않고 이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한 방향으로 가기는 지금 쉽지가 않은 그런 그렇죠.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라. 네, 그래서 차라리 원자재 하실 거면은 주식 중에서 원자재 관련된 기업들이나 예. 뭐 이렇게 찾아보시는 게 훨씬 나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 딥사이트 우리가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죠. 새로운 그 경제 국면, 그 이후에는 뭐 정치 지정학적 얘기도 있고요. 그런 변수들을 하고요. 또 전략 세워봤습니다. NH투자증권 FICC 리서치센터 신환종 센터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큰 도움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